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이게 제대로 걸렸네. 근데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씨가 아닌 A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주네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척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굣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 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구멍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시켰어.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 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그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는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삶을 마감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생애 마지막 나의 말, 그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2008년 홍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소유의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게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2008년 5월 2일 홍길동 친서 날인. 자,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3년 뒤 세상을 떠난 홍 씨.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자녀들의 소송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특정이 안 돼요. 저게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가. 유언에다가 그걸 다 집원까지 써야 됩니까? 그게 재산의 정확한 그거니까. 자,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에는 자필 증서, 또 녹음, 공정 증서, 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필 증서도 형식을 온전히 갖췄다면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 공증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시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양식이 있구나. 네, 양식이 있어요. 요 형식을 따라야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자필로 써도. 그렇습니다. 자필 증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5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언 내용과 또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또 유언자의 성명 날인과 함께 중요한 것,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의 주소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건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유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상암 뭐 몇 번지 뭐 몇 호 이렇게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 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적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요, 앞서 말씀드린 형식에 맞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을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 뺐는데 공증을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하지만 제3자의 인증을 받고 싶거나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분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 방법과 효력이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이번 사례처럼 또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코인
199.999개가 이체된 것을 발견. 얼마야? 당시 시세로 무려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는데요. 뭐야? 사실 이 비코인은 한 그리스인이 차고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비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배임죄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일까? 이거 아닐까?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들어보시죠. 우선 1심 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인 비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며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 어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절도로 들어갔네. 하지만 비코인이 가상자산이지만 재산인 만큼 이 A씨가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머. 자,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요. 피고인은 비코인을 잘못 송금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코인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자, 가상자산 차고 송금 사건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배임죄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신임 관계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알 수 없는 경위로 비코인을 이체받은 경우엔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잘못 이체된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단 유의할 점은요. A씨가 형사처벌만 면한 겁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6위 공개합니다. 내가 넘어졌으니 책임져. 2019년 2월 울산, 박모 씨는 한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니 술집에서 화장실 문턱을 이렇게 높게 만들면 어떡해요?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박 씨. 이로 인해 박 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전체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는 해당 점포가 술집이라는 점과 화장실의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된 점을 지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주를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허. 자, 이런 경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주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보상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원래 가게에서 그냥 취객이 넘어지어서 부상 당하면 다 보험 처리를 합니다. 상해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문턱이 잘못됐으니까 더 많이 내라의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교통사고 처리처럼 뭐 몇 대 몇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예. 좀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점포를 관리하는 업주는 화장실과 통로 사이에 단차를 고려해 드나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오. 업주와 보험회사의 과실은 인정. 다만 건물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처사는 과하다며 건물주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당시 재판부는요, 원고 또한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 원고 박 씨의 부주의 또한 인정, 업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을 40%만 인정해서요, 약 38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이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 혹은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자, 이런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생활을 둘러싼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2015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 가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동 옥상 텃밭에서 채소들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은 뭐 우리 동 주민도 아니면서 뭔 참견이에요? 같은 아파트 내에 나동 주민 B 씨가 옥상은 아파트 주민 모두의 것이라며 A 씨에게 항의했고요.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선 옥상을 폐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A 씨의 채소들이 말라 죽자 A 씨는 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소송을 제기. 이 입주자 대표회의 측도 A 씨에게 텃밭을 철거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파트 옥상을 두고 공유물 인도 청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채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을 들여서 키운 그럼. 아이들이 죽었으니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권리는 이제 같은 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동 주민이 권리가 있나요? 옥상은 단지 전체 공용 부분인가 아니면 각 동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하하.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자, 1심에서는 옥상을 일부 공용 부분으로 판단,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공유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하지만 2심에선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점, 그리고 통신사 중개기가 일부 동의 옥상에 설치되지만 모든 동의 주민들이 편익을 함께 누린다는 점을 근거로 옥상은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야, 갈렸네. 자, 그렇다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동 옥상은 가동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옥상은 각 동 주민의 일부 공용 부분이다. 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다른 동 주민들은 관리소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옥상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동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아닌 가동 주민들만의 공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한 약속 인정될까? 자, 이번 특종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실수, 이 구두 약속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런 약속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허. 자, 그런데 다음에 만난 친구가 실제로 이 밥을 사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고소하진 않습니다. 저교를 고소를 하면은 전 무기징역입니다. 밥만 먹자는 술 한번 한국 먹자. 사람한테는 인사말이죠. 얼굴 좀 보자. 자,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사겠다라는 약속은 안 지켰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요 약속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실 겁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복권 넉 장을 구매합니다. 아이고.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석 장은 B, C, D 씨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았던 B 씨는요. 야, 내가 복권도 선물 받고 기분 좋네 그냥.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A 씨한테 내가 한 2억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B 씨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 와, 이게 야, 꽁트 대본 아니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떡하냐. 당첨금 무려 약 14억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B 씨는 A 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천만 원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A 씨는요. 아니, 분명 나한테 2억 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B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유. 자, 이런 경우에 이 B 씨는 A 씨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리고 거의 뭐 녹취 수준의 증언 능력, 증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구두 약속을 굳이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8천만 원 줬으면 솔직히 No, 성의 줘야죠. 표시한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어땠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B 씨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한 약속이라 해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연하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B 씨가 약속한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억 2천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섭다.